네, 그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데모테크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김경록 대표님이 2부에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우선은 인구 구조를 봤을 때요. 부가 어디로 이동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인층, 시니어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 게 또 유리할까요? 앞으로 투자는 글로벌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국경을 넘어서 그쵸. 그래서 어느 섹터로 가느냐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바이오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 겹치는 섹터라면은 글로벌하게 좋은 기업이면 그 섹터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투자하시면은 좋고요. 나라를 물어보신다면은 선진국 중에서 인구 구조가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에 제일 안정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저는 미국으로 배웠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정말 인구 구조가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좋고요. 유럽 국가들보다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약간 고령화가 되다가 그게 고령화 속도가 되게 더뎌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낮아지고요. 자, 그러면은 미국은 우리가 혁신을 하는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인구 구조가 괜찮죠. 거의 다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죠. 하니까 그럼 미국은 뭐 여전히 거의 다 기축통화 갖고 있는 건 아실 거고요. 여전히 뭐 투자하는 나라로서는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인구 구조 면에서도 미국은 인구가 증가합니다. 한 2050년까지인가 해서 2060년까지인가 해서 한 8천만 명이 증가합니다. 진짜 젊은 나라네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 10년 전이었거든요. 미국은 늙지 않는다고. 지금이 3억 3천만 명 되는데요. 2050년 가면은 이제 4억 명을 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유럽 대륙보다 인구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유럽 대륙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인가 그때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던 게 이제 인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나중에 유럽을 앞지르게 된다. 그러니까 유럽은 긴장을 하는 거죠. 막 지네들끼리 뭉치고 시장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는 것이고요. 그럼 GDP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GDP 곱하기 인구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미국의 경제 지도에서 그 지분은 더 커지는 거네요. 그럼 미국이 젊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히스패닉들이 많으니까요. 히스패닉들은 캐톨릭 국가이고 이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문화가 또 자녀를 낳는 사람은 많이 낳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민도 많이 오고요. 인도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똑똑한 사람 어디가 있냐면요.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제일 핸디캡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인도가 1인당 소득이 $2,500밖에 안 되니까 시장은 훨씬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천재적이고 똑똑한 놈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도 같겠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 CEO를 하고 있는 양반이 사실은 인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는 좋은 인재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요새는 사업 자체가 이제 그 인재 하나가 기업을 먹여 살리는 구조다 보니까 엘리트가 몰려오는 미국은 그러면 더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네요. 물론이죠. 특히 지금은 이제 거대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 자본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욱더 인재가 중요한 때이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 이제 혁신을 하는 것이고 인구의 시장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거고 뛰어난 인재가 몰려드는 것이고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PBR이 3이 넘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뭐 저러나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꺼지고 올라갑니다. 네, 맞아요. 아시아 증시들이 한 번씩 꺾일 때도 보면은 미국 증시는 살짝만 조정 주고 계속 가는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씩 크게 꺾이기는 하는데요. 뭐 그런 때는 기회라고 보셔가지고. 기회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유망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한 3-4가지 정도만 딱 꼽자면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려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요. 젊으신 분들은 뭐 영위해도 되는데요. 이제 뭐 586 분들은 영위하시지 말고 그냥 좋은 사업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투자처가 어디냐 하는 것인데요. 그래 트렌드가 좋은 것이거든요. 한 20-30년 동안 이 트렌드가 전혀 꺾이지 않을 곳. 그런 것이 이제 바이오가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12-13년 전부터 이게 갭을 보이면서 차별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뭐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디지털 부분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확장성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평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부분, 그게 이제 저는 메타버스 분야가 아닐까 싶고요. 아, 메타버스가요? 예, 그게 이제 고령화사회요? 예, 그게 좀 이상하시죠. 예, 아직 이해 못했어요. 예, 그게 이제 게임하고 가상현실 예. 공간인데 대부분 게임도 그렇고 예. 젊은 사람들 그쵸. 위주이지 않습니까? 예. 위주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파퓰러하지는 않지만은 나이 든 사람들이 e스포츠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e스포츠 게임 대회도 열고 하는데 우와, 예, 우와. 이제 젊은 사람이 한 것처럼 그런 예. 과격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 인지점, 치매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하고 그다음 반사신경이 둔화되는 것을 막고 이런 이제 게임들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상현실 같은 경우 뭐 많이 확장성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스토리인데요. 스위스 알프스 산에 이제 예. 버스가 관광버스가 되니까요. 고령자들이 노인들이 다 보조의자를 하나씩 들고 내려서 보조의자를 펴고 알프스산을 가만 쳐다보고 있다가 예 이제 가시죠 하니까 들고 이제 다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나이 들면 그게 여행을 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공간을 통해서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을 여행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일본, 미국 다 하고 있는데 자기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다 모아서 보내주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상현실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릴 때 놀던 곳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일본에서는 이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도 네, 하고 본적 있습니다. 있어요. 예, 가상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기의 모습이 사실은 별로 그래서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아바타를 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이 지금 아직은 이제 이 586들이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자꾸 이제 가르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좀 학습해 나가겠죠. 이제 지금만 하더라도 메타버스는 그 아주 좋은 테마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각 지자체도 메타버스 만들고 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시니어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확장성을 한 번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Sea Hero Quest라는 게임인데 그건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바다를 항해하면서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요. 그 중간에 막 그 문어 괴물도 나타나고 하는데 그걸 다 뚫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을 만든 곳이 이제 영국의 알츠하이머 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게임을 만든 것인데 이걸 이제 치매를 조기 진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예. 계속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하는 데이터하고 그 사람이 실제 이제 치매로 진행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데이터를 모으면서 게임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치매가 발병하기 한 15, 20년 정도 전부터 반사신경이 좀 느려지기 시작한답니다.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지만은 예. 그걸로 이제 이런 게임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반사신경이 둔해지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고를 미리 해준다는 것이죠.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면 이 속도를 많이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장기, 그다음에 바둑, 이거 고도리, 이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 베이비 부모에 가서는 좀 이렇게 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한 5년, 10년 이거 그래서 저는 트렌드로 보는 것입니다. 게임이 이제 사행성, 중독성이 아니라 라이프의 한 형태처럼 삶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고령자들이 이걸 하게 되면은 결국 시장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또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는 방법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그 데모테크 5개 섹터가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가 바이오테크, 그리고 두 번째가 디지털 헬스케어, 세 번째가 이제 뷰티, 그리고 가상현실 게임 방금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하고 이렇게 추천하셨는데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원픽으로 뽑을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안전한 길을 그리고 우량한 기업의 길을 가고 싶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직은 안 써놨는데요. 하나 더 한다면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비유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849년에 샌프란시스코 금광이 이제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제 금을 캐러 간 사람이 노다지를 받겠죠. 그때 이제 노다지를 보고 하는데요. 근데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거기서 음식 팔던 사람. 맞습니다. 곡괭이 팔던 사람. 곡괭이. 그 다음에 이제 숙박업소.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건강을 캐야 되니까 튼튼한 옷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때 청바지.
예, 그게 이제 리바이스 청바지가 그때 해가지고 그래서 네, 요즘도 네, 리바이스 청바지 보면은 말이 두 마리 이렇게 청바지를 잡아 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청바지가 이렇게 튼튼하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청바지를 만든 곳이 이제 그때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켠 사람은 뭐 못 켠 사람이 태반이고 켜고 오다가 금을 뺏긴 사람도 많고 그런데 꾸준히 돈을 번 사람들은 청바지나 곡괭이를 만들어요. 그 마찬가지 데모테크라면 바이오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거고요. 그쵸? 예. 그런데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헬스케어에 특화된 클라우드 컴퓨팅을 만들었거든요.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막 그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반드시 쓰게 되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왜냐하면은 빅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헬스케어 부분은. 그 빅데이터를 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때그때 좋은 솔루션을 주고 하는 것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데모테크 시대의 청바지. 그래서 금이 노다지가 터졌는데 나는 금은 관심 없고 난 청바지 팔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좋으시고요. 내가 금을 한번 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바이오나 디지털 헬스케어 이쪽이 나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무한한 확장성을 한번 내가 가지고 싶다. 한번 메타버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신한라이프에서 광고가 나왔는데 모델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근데 그게 사이버 모델입니다. 저는 처음에 눈치 못 챘어요. 저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이것입니다. 야, 앞으로 모델도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진 탑 모델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델도 다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 없는 모델들이 와서 춤추면서 이제 광고를 찍은 것들은 그 사이버 모델의 가격이 싸지면은 그쵸. 이 애들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리얼 월드, 실제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혹은 실제 세상에 있는 부동산도 그렇고 약간 여류에 있는 것들. 는 사이버 세상한테 다 빼앗길 것 같아요. 이번에 안 그래도 그 어스2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상 부동산 투자예요. 네, 그렇죠. 해운대가 2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잠재성이 좀 더 확 커질 수 있는 분야를 하신다면은 메타버스를 하시고 뷰티 산업 같은 경우는 뷰티 산업 자체가 막 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애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만 이제 뷰티 산업 중에서 고령자들은 엔티에이징을 떠나서 이제 다운에이징을 하고 싶고 뭐 다양한 첨단 이제 기능이 포함된 이런 이제 뷰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고령자 쪽이나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분야가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뷰티 산업 자체가 이렇게 무지하게 커진다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영원한 젊음. 젊음은 돈으로 바꿀 수만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가 가능하다. 정말 방금 말씀하셨듯이 돈 많은 사람은 정말 다운에이징이 나왔다 하면은 돈을 10억씩 지불하고도 한다는 것이죠. 가능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의 시장이 되게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로보틱스는 조금은 속도가 조금은 늦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다운이 돼야 되는데요. 비싸긴 비싸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은 재난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좀 만들어가면서 이게 서비스 부문으로 개인들이 이제 가져와서 뭐 가정부 로봇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하려면 조금 가격이 다운돼야 되니까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의 문제지만 어쨌든 가긴 가는 분야라고 봐야 되겠네요. 가격만 다운되면은 이거는 근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거고 기계값은 조금씩 떨어진다 생각 어느 순간부터는 접점이 맞습니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산업용 로봇도 다 그랬거든요. 인건비하고 이 가격하고 하다가 이게 딱 거꾸로 되는 순간 확 이게 점유하게 되거든요. 지금 키오스크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최저임금 올리면서 바로 그냥 돼버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유망업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혁신 기업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혁신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좀 어떤 투자 전략들이 따로 좋을까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종목들 다 좋아하고 그러시는데요. 뭐 빅테크 기업들은 종목들이라도 별 위험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특수한 분야 전문으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뭐
그 텔라닥처럼 원격 진료 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쟁자가 들어오고 하면은 아마존 같은 것이 뛰어든다면 가격이 확 떨어지고 그쵸. 그렇거든요. 그래서 종목 리스크가 아주 큽니다. 아주 크기 때문에 원격 진료 물어보면 그거 앞으로 잘 될 게 확실하지. 그렇죠. 그러면은 텔라닥을 사시지 말고 원격 진료 ETF를 사시라는 거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제 자기 투자한 걸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기자들하고 회견을 하고 그럽니다. 이제 Q&A도 하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위워크 투자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종목은 맞출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렇지만은 나는 트렌드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것 중에 트렌드에 틀린 게 있느냐? 내가 종목에서는 이것저것 실패한 거는 있지만은 예. 나는 트렌드에 틀린 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쿠팡은 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거 똑같습니다. 저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손정희 회장도 종목은 확률이 좀 낮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트렌드는 맞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가지고 사시라는 겁니다. ETF가 일종의 투자 지주 회사거든요. 그쵸. 예, 그런 거를 좀 사시라고 그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에 투자하지 말고 시장에 투자하라. 분명 얘기해 주셨을 때 어떤 기업을 다 머릿속에 떠올리셨을 건데 그거보다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게 더 트렌드에 확률이 테마에 높다. 그리고 또 좋은 전략 중에 하나로 바벨 자산 전략을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대부분 예금하고 부동산인데요. 그 구조를 좀 저는 이제 바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ETF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정체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586 혹은 뭐 이제 곧 퇴직할 세대 이런 분들은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투자한 데서. 그래서 이제 인컴을 줄 수 있는 그 자산도 좀 가지고 있자는 것인데요.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0.5% 되니까 인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5% 전후 정도, 4.5에서 뭐 한 6% 사이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형성되고 하니까요. 한쪽 편에서는 이제 이건 성장에 관한 것을 혁신을 가지고 있고 한쪽 선에서는 현금 흐름을 주는 인컴을 주는 이 둘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자산 배분상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했어요. 뭐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걸 3, 이걸 7로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건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산 관리를 할 때는 뭐 다른 복잡한 거 많이 볼 필요 없고 그냥 ETF하고 리츠만 있으면 된다. 이 두 개만 잘 정통하셔도 저는 투자에서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 않는 투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안전하게. 왜냐하면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느꼈던 게 안 잃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나가도 한 번에 무너지신 분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ETF로 투자하고 성장 ETF로 투자하고 리츠를 가면은 현금으로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츠나 ETF나 다 우량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중간중간 과정에서는 이제 안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마치 이제 저는 권투로 비유하는데요. 권투도 자기가 한 대도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여기저기 맞을 걸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상대방을 쳐야 되기 때문에 투자 시장은 내가 잃는다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들어가다가 카운터 펀치로 뻗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량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량 자산은 마치 맞아도 자기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손엔 가드를 올리고 한 손에 펀치. 맞습니다. 이해가 확 됐네요 한 번에. 오늘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걱정했어요. 책에 있는 내용 다 말하실까봐. 근데 정말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 책 읽어봤는데 지금 제가 했던 거 1부, 2부 말고도 다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두 파트만 추출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책 쓰시는데 시간 많이 걸리셨겠어요. 제가 이제 외환위기 때부터 전후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글로벌 금융위기도 맞았죠. 코스닥 버블 붕괴도 맞았죠. 대우 사태 있었죠. 그 다음에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뭐 이런 등등을 이제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이제 갑자기 하이테크가 성장하게 되었거든요. 그 모든 부분에서 제가 이제 보는 관점, 제가 해석하는 방법, 뭐 그걸 그냥 담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투자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모테크가 온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